안녕하세요. 합격의 법학원에서 무역영어, 무역실무 담당하고 있는 이용훈 관세사입니다. 자, 오늘은 39회 이제 그 시험이 끝났죠? 네, 끝났고 지금쯤 다들 뭐 시험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도 좀 있고 한데 39회 무역실무 관련해가지고 기출에 대한 총평이랑 해설을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제 강의 들으신 분 계신가요? 계시면은 댓글 좀 쳐주세요. 혹시나 안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자, 만약에 제 수업 들으셨다 그러면 이 총평을 안 들으셔도 되겠구나, 잘 보셨었어야 됩니다. 무조건. 제가 좀 이따가 한 문제 한 문제씩 설명을 드리면서 왜 잘 보셨을 수밖에 없고 잘 보셨어야 됐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번 무역실무 뭐 그닥 너무너무 이상하다 할 정도로는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박준호 관세사님이랑 관련돼가지고 그 39회 전체적인 좀 얘기를 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문제 1번이 신용장 양도에서 나왔습니다. 자, 신용장 양도는 전에 언제 나왔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2017년도에 한 번 나왔어요. 2017년도에 양도의 정의랑 양도 요건, 자, 여기 양도 요건 4가지 쓰는 거 2017년도에도 나왔었고 2017년도에 나왔고, 제가 항상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무역실무 대외 외환도 마찬가지고 보통 기출이 한번 되고 나면 한 5년까지는 웬만하면 잘 안 나온다. 근데 자, 2017년도에 이제 시험 봤었고 올해 2022년도죠? 5년 지났어요. 17, 자, 18, 19, 20, 21, 22. 약간 좀 애매하긴 해요. 5년에 좀 걸리기는 하는 그 해긴 했는데 어쨌든 나올 가능성은 이제 조금씩 있다. 2018년도, 19년도까지만 해도 양도는 그렇게 크게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마치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올해 ICC 담보 나왔죠? 그럼 내년에 ICC 담보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시지 말라는 아닌데, 이제 좀 효율적으로 하시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도 하셔야 되고 그런 기출 분석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양도 관련해가지고 30점 분량으로 나왔고, 양도 가능 신용장 개념 쓰는 거, 양도 요건 4가지 쓰는 거. 자, 12점 분량으로 나왔고 38조예요. 38조. 38조 관련해가지고 공부 다들 열심히 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신용장 양도의 이유 4가지 8점 분량으로 나왔고, 송장 대체 개념, 그리고 조건 변경부 양도. 자, 여기에서 2번 내용만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내용이고 나머지 파트는 다 협약입니다. 협약. 즉 협약과 규칙을 정확하게 암기해서 쓰신 분이 고득점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30점짜리 문제가 나올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 양도랑 관련된 이어지는 그런 문제잖아요. 말과 알보 되게 많이들 합니다. 설을 써야 되나요? 결을 쓰지 말아야 되나요? 저는 제가 만약에 수험생 입장이었으면은 간략하게라도 쓸 것 같아요. 점수가 설령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출제위원, 채점위원 들어가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렇게 연결성 있는 30점짜리 문제에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간략하게라도 기술을 해주세요. 뭐 쓰는데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도 않고, 지금 시험 문제가 단답형 주관식 형태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러실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문제에 대해서 굳이 하나하나 일일이 지금 이렇게 뜯어가지고 설명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공부하셨고 하신 분들은 다 내용들은 그래도 우리 수업 시간에 다 공부를 하셨던 내용이고 충분히 기출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었던 문제다. 저희 모의고사에서도 2번이나 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양도 관련해가지고 2번이나 냈었고,
양도의 이유를 4가지 쓰시오라고 나왔는데 저 같으면은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유들을 다 썼을 것 같아요. 무역실무 관련해서는 최대한 많이 쓰시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파트, 아는 부분이 있으면은 최대한 시간을 그냥 5개 쓰라고 해가지고 5개만 쓰고 그냥 놀고 계시지 말고 다 서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 문제는 UCP 600에서 나왔고 충분히 예측 가능했었던 문제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면 다 좋은 점수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2번 문제는 어떨까요? CISG에서 나왔죠? CISG 25조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많이 강조를 했던 문제고 본질적 위반의 정의와 요건. 자, 이 부분은 약간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채무자의 예견 가능성. 채무자의 예견 가능성 정의랑 요건 쓰시고 풀어가지고 채무자 입장에서의 이런 어떤 예측 가능성 관련해가지고 우리 25조에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도 이제 교재에 들어가 있고 아마 그 부분을 공부하셨다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서술하셨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했던 파트예요. 왜냐면은 본질적 위반 관련해가지고 연계성 있는 문제가 예전에 이제 30점, 20점짜리 문제 시절이 아니었을 때는 50점 분량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안 나온 지 엄청 오래됐다. 근데 이런 관념적인 개념들은 상당히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테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의고사에서 2번 정도 출제를 했어요. 2번 정도 출제를 했었고 본질적 위반의 정의와 요건 당연히 정의는 여러분들이 쉽게 진짜 25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셨던 분이라면 못 쓰시면 절대 안 됐던 문제. 얘도 마찬가지로 점수를 뒤에 거는 내가 좀 애매하다 싶으셨을 수도 있으셨을 텐데 요 정의와 요건 요거는 공부 어느 정도 하셨으면 다 잘 서술하셨을 거라 보여집니다. 자, 2번 문제가 12점 배점이 있고 본질적 위반이 계약에 미치는 효과 6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본질적 계약에 미치는 효과가 조항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12점 분량이다. 라고 해가지고, 6가지를 이제 쓰셨겠죠. 3, 4, 5, 6 이렇게 쓰셨을 텐데, 49조도 쓰셨을 테고, 64조도 쓰셨을 테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49조 내용을 다 써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냥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언급하면 되나요? 그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당연한 얘기죠. 다 쓰셔야죠. 다 쓰셔야지 차별화 있는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채점하시는 분들한테 보여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간략하게 2줄 썼어요. 근데 어떤 분은 49조 내용을 많이 쓰셨어요. 그럼 0.5점이라도 더 가져가실 수 있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 본질적 위반이 계약에 미치는 효과가 만약에 12점 분량도 아니고 정말 6점 분량이다. 6점 분량이고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교재에 요약된 내용이 또 있거든요. 그 요약된 내용에 따라서 서술을 하시면 된다. 시간이 부족하면. 근데 점수 배점이 크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는다 싶으시면 각 조항을 다 서술을 하셔라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기 며칠 전에 이 본질적 계약 위반 관련돼 가지고 올해 이제 출제 예상 가능한 문제 중에 하나로 또 25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역실무 올해 무난하게 나왔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38조 신용장 38조 마찬가지고 CISG 25조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다 점수가 어느 정도는 좋게 나오셨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걸 잘 못 썼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제
문제까지 쉬웠어요. 어려운 문제 없었고 다 예측 가능했었던 문제고 모의고사에서도 숱하게 냈었고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던 문제들입니다. 3번 보실게요. 3번. ICC 2009죠. ICC 2009고 1번은 이제 담보위험 쓰는 문제고 이제 ICC 그 추가 열거된 담보위험 4가지 쓰는 문제고 얘도 마찬가지로 ICC 면책이 최근에 나온다면 굳이 공부를 하실 거면 면책보다는 담보 공부를 더 하셔라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ICC 면책이 나왔기 때문에 ICC에서 30점 분량으로는 나올 거라고는 저는 예측을 못하긴 했어요. 모의고사에서 그래가지고도 좀 더 중요한 파트는 이제 2번씩 냈었는데 이 ICC 담보 파트는 1번밖에 안 냈거든요. 모의고사 때. 근데 어쨌든 시험 문제 유형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올 수 있게끔 유형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조금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5년 안에 나왔던 그런 뭐 문제들도 또 나올 수 또 있다. 왜냐면 여러 가지 파트에서 충분히 문제를 쪼개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년도 거는 솔직히 조금 다시 나오긴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시험 유형이 바뀌면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암기예요, 암기 하셔가지고 뭐 앞자 따셔가지고 어떤 방식을 모든 방식을 동원하셔가지고 암기 하셨어야지 쓰실 수 있었던 문제였고, 자, 물음 2 같은 경우는 기출이 이미 2번 됐습니다. 2번이 됐었고 A급 문제였고, A급이라는 거는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출제 가능성 A급으로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렸던 문제고, 마찬가지로 ICC에 대해서, 즉 무역실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아무 이견이 없이 어느 정도는 서술을 하셨어야 됐던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음 1과 물음 2는 정말 쉬웠다, 무난했다, 어느 정도 공부하셨으면 충분히 서술하셨어야 됐고, 합격권에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잘 어느 정도 다 기술을 하셨을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문제 3번 물음 3이 조금 어려웠어요. 1번 내용은 이제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ICC에서 이제 8조, 10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주 메인 그 조항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특히 10조 같은 경우에는 요 파트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압축 정리 때 별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압축 정리 시간 때 공부를 했었었고, 그때 이제 설명드린 부분이 이제 여기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A급으로 설명드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게 요 문제 3번입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거의 이견이 있을 만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암기해서 내가 이해하고 암기한 거 그냥 서술하시면 됐던 그런 문제들이 쭉 나왔었다. 그래서 크게 수험생 분들도 별다른 얘기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답이 너무 정해져 있으니까 뭐 여기서 뭐 더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면 충분히 맞힐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문제 4번 보시겠습니다. 또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 지겨우시니까, 자, 대무역법상 전략물자 관련해가지고 이게 나왔어요. 이게 국제수출 통제 체제. 자, 요거는 제가 이해가 돼요. 요 3가지 쓰는 거, 이거는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했고, 국제수출 통제 체제도 제가 2019년도까지 강의할 때는 암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외워서 뭐 하냐고. 근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는 이게 앞자 따서 외우는 게, 그러니까 단답형 주관식 형태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큰 테마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술하듯이 의의를 적고 이번에 내용을 적고 뭐 3번, 4번, 요게 아니죠. 지금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안 나오고
아주 지엽적으로 뭐뭐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네 개면 네 개 쓰시오. 다섯 개면 다섯 개 쓰시오. 여섯 개면 여섯 개, 일곱 개면 일곱 개 쓰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얘도 제가 수업 시간에 나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들한테 이거 암기시키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짜증나도 외워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나왔네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요거 나온 거 보고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제일 안타까웠던 문제가 이겁니다. 올해 무역실무 문제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좀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요 7가지 쓰는 거. 저도 안 외웁니다. 저도 굳이 외우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외우셔야 됐고,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에 안 나오겠죠, 당연히. 네, 내년에는 안 외우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같은 것도 안 내겠죠, 설마. 사람이면. 자, 이제 마지막 외국환 거래법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외국환 거래법. 외국환 평형기금 조성하기 위한 재원 5가지 쓰시오. 마찬가지로 두 문자 따서 암기하면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얘가 2010년도 기출문제예요. 2010년도에 한번 나왔어요. 외국환 거래법 대외무역법이 우리 시험에 들어온 지 이제 10년이 좀 넘어가는데 솔직히 제가 출제자라면 아직 안 나오고 좀 중요한 파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 그런 쪽에서 웬만하면 시험 문제를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기출됐던 부분은 외국환 거래법도 그렇고 대외무역법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나중에 시험에 임박하셔서는 조금은 이렇게 굳이 A급으로 분류해서 공부하시지는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왔네요. 요것도 제가 좀 아쉽습니다. 올해 외국환 평형기금 조성 재원 5가지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그 기본 시간이나 이럴 때는 이게 시험 기출이 됐었고 요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기출됐던 문제가 이렇게 또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즉 다시 말하면 내년부터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기출문제 거주자 정의, 비거주자 정의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 또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외무역법이랑 외국환거래법은 철저하게 절차법입니다. 여러분들 외국환거래법 어려운 내용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굳이 이해하시려고 파고들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 실무에서도 그렇게 많이 안 쓰고 그냥 우리 순수하게 수험을 위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만 공부를 하자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더더욱 앞차를 따서 암기를 앞으로도 쭉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자, 어쨌든 올해 이렇게 4문제 해가지고 무역실무는 상대적으로 좀 쉬웠다라고들 많이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러한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우린 또 그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면 되니까 올해 관세사가 되실 분들은 되셔가지고 이제 현업에 뛰어드시면 되고 또 공부를 내년에 또 하실 분들은 진짜 모르겠다. 나 무역실무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상담 신청하시고 같이 한번 앉아서 얘기해보자고요. 무역실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은 무역실무 관련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올해 우리 마지막 과목이죠. 관세평가 관련해가지고 이제 신민아 관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총평 및 해설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뵐게요.